만약에 여러분들께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시계 구매 예산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예산에서 다른 걸 따지시지 않고 오로지 퀄리티가 제일 좋은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하셔야 할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일 가까운 그랜드 세이코의 매장으로 가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아무 모델을 집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같은 가격대의 어떤 브랜드보다 수준 높은 만듦새의 시계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랜드 세이코를 같은 가격대의 시계들과 비교하는 게 불공평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수천만 원대까지 올려서 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살펴보지 않는 이상 퀄리티 면에서 그랜드 세이코보다 확실히 나은 시계를 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SBGJ251이라는 그랜드 세이코의 GMT 모델을 살펴볼 텐데요. 그랜드 세이코가 우리 시대의 신화로 등극하게끔 해준 하이비트 무브먼트에서부터 어지간한 거울이 부럽지 않은 유려한 자라치 폴리싱을 자랑하는 케이스, 자연을 테마로 한 특유의 디자인 언어를 담은 섬세한 패턴의 다이얼, 두 장소의 시간을 한꺼번에 표현해주는 GMT라는 실용적인 컴플리케이션까지 그랜드 세이코 시계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시계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세이코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이 모델 이야기로 바로 파고들기 전에 그랜드 세이코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이 그랜드 세이코와 세이코 시계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가격 차이를 정당화해주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랜드 세이코의 어떤 특징들이 이 시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천천히 이 시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세이코 관련 영상이나 기사에 늘 달리는 질문, 도대체 세이코라는 이름에 어떻게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냐라는 반문은 어쩌면 잘못된 질문입니다. 세이코라는 이름이 정말로 약점이라면은 도대체 그랜드 세이코는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세이코라는 이름을 뒤에 달고도 명품 브랜드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가를 물어야 할 겁니다. 어떤 시계가 잘 만든 시계인지 아시는 분일수록 이 시계의 마력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오너분 얘기들을 들어봐도 처음에는 다른 브랜드의 시계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들렀던 매장에서 원래 사려던 시계보다 더 잘 만들어진 시계를 보고 감탄해서 구매를 하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랜드 세이코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만듦새와 품질로는 흠잡을 수 없는 시계라는 거겠죠. 유튜브에서 시계 관련 영상을 보실 때도 누가 촬영과 편집을 제일 잘하려는지 보려면은 그랜드 세이코의 제품들을 어떻게 찍었는지 비교해 보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계 자체는 거의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누가 그걸 영상으로 잘 전달해내는지가 더 잘 드러난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랜드 세이코에는 스위스 브랜드만큼 감동적인 스토리가 없지 않느냐, 시계는 감성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그랜드 세이코에도 꽤 감성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6년에 포드가 르망 24시라는 레이싱 대회에 나가서 콧대 높은 페라리를 때려눕힌 이야기에 비견될 만합니다. 세이코는 1881년에 시작된 매우 역사적인 회사이지만은 사실 1950년대 까지만 해도 서구권에서 고급 시계로 존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랜드 세이코는 세이코가 고급 시계의 영역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라인업으로 1960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첫 번째 시계 모델 번호 3180은 기존의 세이코 시계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유려한 피니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크로노미터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식 무브먼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세이코는 다이얼에 크로노미터라는 문구를 크게 프린트를 해놓고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랜드 세이코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크로노미터가 스위스 시계의 높은 수준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온 스위스 시계 업계를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결국 유럽 크로노미터 협회라는 단체에서 크로노미터라는 단어는 유럽에서 생산된 시계에만 쓸 수 있으니 당장 다이얼과 홍보 전단에서 크로노미터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편지를 세이코 측에 보내게 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위축될 법도 한데 세이코도 배짱이 없는 회사는 아니어서 뜻을 쉽게 굽히지 않습니다. 세이코는 스위스의 네샤텔에서 열리는 크로노미터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자기 시계의 성능을 검증받는 걸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처음 참가한 1964년에는 제일 좋은 무브먼트의 성적이 144등으로 참담한 성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참가를 하면서 1967년에는
4위, 5위, 7위, 8위, 12위의 성적을 냈고요. 그 다음 해인 68년에는 세이코가 너무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 스위스 측에서 대회 자체를 취소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세이코가 2위, 4위, 5위, 6위, 7위, 8위까지 탑10을 거의 독식하는 수준의 성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샤텔 대회가 취소되니까 아쉬운 김에 제네바의 크로노미터 경진대회에 출전해서 4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건 스위스 측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베타 21이라는 쿼츠 무브먼트의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기계식 무브먼트 중에서는 세이코가 압도적인 1등이었던 거죠. 누가 너를 무시하면 실력으로 갚아주라라는 말을 제대로 실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랜드 세이코가 만약에 스위스 브랜드였다면 아마 사람들이 오메가의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찬양하듯이 그랜드 세이코의 하이비트 무브먼트나 스프링 드라이브를 찬양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하이비트 무브먼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뇌샤텔의 크로노미터 경진대회에 처음 출전했을 때만 해도 100위권밖에 저조한 성적을 올렸던 세이코가 67년에 성적을 극적으로 뒤집은 비장의 카드가 바로 하이비트 무브먼트였습니다. 우리의 손목은 신체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부분입니다. 걷거나 달릴 때는 세차게 흔들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물체에다 힘을 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은 중력의 방향 변화에 무수하게 시달릴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진동과 충격에 꾸준히 노출됩니다. 이러한 중력 변화와 충격 그리고 진동은 기계식 무브먼트의 정확도에 미세하게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요. 세이코는 기계식 무브먼트의 밸런스가 더 자주 진동할수록 외부의 중력이나 충격, 진동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닫고 하이비트 무브먼트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67년과 68년의 크로노미터 경진대회 성적이었던 거죠. 그랜드 세이코 라인업에서는 61GS라는 모델에서부터 하이비트 무브먼트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시계가 특히 매력적이라면은 GMT 시계이면서도 스위스 브랜드들의 콧대를 눌러준 60년대 말 하이비트 무브먼트의 전통을 당당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으로 노출되어 있는 9S86 무브먼트는 아주 섬세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멋지지만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인상적인 성취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진동 무브먼트는 일반적인 무브먼트에 비해서 더 빠르게 왕복 운동을 하는 만큼 메인 스프링에서 더 큰 동력을 밸런스 휠 쪽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파워 리저브가 너무 빠르게 소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브먼트는 스프론 530이라는 그랜드 세이코에서 자체 개발한 합금으로 메인 스프링을 제작을 해서 더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초당 10회 진동하는 발렌 우용수 같은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자랑하는 하이비트 무브먼트이면서도 55시간의 준수한 파워 리저브도 자랑을 하고요. 이스케이프먼트를 구성하는 부품들도 고진동에 쉽게 마모되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무브먼트는 MEMS라고 불리는 전자제어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서 제작된 더 경량화되고 더 정밀한 팔렛 포크와 이스케이프 휠이 들어갑니다. 특히 9S86의 이스케이프 휠은 톱니 끝마다 자체적인 윤활 오일 저장 공간을 갖고 있어서 고진동에서 올 수 있는 마모를 더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스프론 610이라는 새로운 합금의 헤어스프링도 채택을 해서 기존의 합금에 비해서 충격이나 자성에 대한 저항성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스위스와의 경쟁에서 당당히 이겨온 전통을 가진 무브먼트인 만큼 정확도 역시 현행의 크로노미터 기준과 비교해서 당연히 우수합니다. 공식 스펙상 6가지 다른 자세에서 일평균 오차는 플러스 5초에서 마이너스 3초 사이이고 좀 더 까다로운 일상적인 사용 상황에서도 플러스 8초에서 마이너스 1초 정도의 오차 범위를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이 시계는 많은 시계 매니아들이 말하는 트루 GMT입니다. 그 말인즉슨 제1시간대의 시침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시계들은 용두를 반쯤 뽑은 1단계가 날짜창을 퀵셋으로 변경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은 이 시계는 로컬 타임의 시침을 1시간 단위로 앞뒤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셔서 시간대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시간 전체를 다시 맞출 필요가 없이 용두를 1단계로 이동시킨 다음에 시간대에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매우 실용적인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또 다른 매력은 그랜드 세이코 스타일이라고 여겨지는 자기만의 디자인 언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케이스나 인덱스, 그리고 시분침의 모양, 그리고 다이얼만 봐도 그랜드 세이코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특징적인 스타일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스타일은 단기간에 급조된 것이 아니고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이코는 케이스는 공장에서 나오는 대로 만들고 디자이너는 다이얼만 그려내도록 하는 조금은 한심한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1959년에 와서 하루 다나카라는 디자이너를 디자인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고 디자인 부서에서 시계 케이스와 다이얼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그려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이때 다나카는 그랜드 세이코의 시계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그래마 오브 디자인이라는 디자인의 원칙을 정립을 하는데요. 다나카의 요청은 시계 케이스의 모든 표면을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평면으로 만들고 어떤 각도에서도 케이스의 표면이 왜곡 없이 용롱하게 빛날 수 있게끔 공들여서 폴리시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해서 디자인된 가장 대표적인 시계가 1967년에 출시된 44GS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모델 번호 4420-9000번 시계이고요. 이 44GS의 디자인이 향후 그랜드 세이코의 스타일이 정립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시계를 만들어 온 유럽 회사도 자기 스타일을 잃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엔드 시장에 비교적 늦게 뛰어든 그랜드 세이코가 이렇게 빨리 자기만의 디자인 언어를 찾아서 시장에서 꾸준한 지분을 찾아가는 건 대단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그랜드 세이코만의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가 서구의 시계 팬들에게는 굉장히 이국적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바로 이 다이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테마로 하되 산이나 나무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촌스럽게 직접 다이얼에다 그려넣는 게 아니라 자연계의 테마를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승화시켜서 새겨넣는 게 인상적입니다. 다이얼의 패턴들은 빛에 미묘하게 반응하도록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데 역시 빛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잘 폴리시된 인덱스나 시분침, 케이스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이 SBGA011과 SBGA211이라는 모델에 들어갔던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불리는 다이얼일 텐데요. 눈이 소복히 쌓인 풍경을 너무도 멋지게 묘사해서 많은 시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룰 SBGJ251의 주제는 춘분인데요. 봄의 도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서 풀과 나뭇잎들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모습들을 다이얼의 미묘한 패턴으로 표현해 놓고 벚꽃의 화사함은 로즈골드빛이 도는 GMT 핸즈로 표현한 게 재밌습니다. 고급스러운 패턴의 다이얼에 GMT 하이비트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니까 아무래도 상당한 고가의 시계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요. 그랜드 세이코는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스프링이나 톱니 같은 핵심 부품은 물론이고 유리와 나사 같은 사소해 보이는 부품까지 인하우스에서 생산하는 매니팩처입니다. 이런 퀄리티의 시계가 스위스 매니팩처의 인하우스 생산 제품이라면 수천만 원을 호가했겠지만 그래도 그랜드 세이코이기 때문에 국내 리테일가는 95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39.5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mm입니다. 방수 성능은 생활 방수 수준인 30m에 두께는 박스 형태로 솟아오른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4.1mm이고요. 무게는 브레이슬릿을 제 17.8cm 손목둘레에 맞게 길이를 조정한 후에 쟀을 때 141.4g이 나옵니다. 러그의 폭은 다소 이례적인 19mm이고요. 기본으로 장착된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19mm에서 18mm로 테이퍼 다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육질 느낌이 강했던 기존의 그랜드 세이코 케이스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라운드 케이스 디자인을 갖고 있고 러그도 케이스와 일체형이 아니라 좀 더 슬림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케이스를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다소 높이가 높은 박스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덮고 있어서 그런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랜드 세이코 시계들에 비해서 상당히 따뜻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사이즈 자체도 좀 더 아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가는 분들이나 좀 더 차분하고 단정한 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어필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협 없는 날카로운 윤곽을 갖고 있고
그 위에서 선보이는 그랜드 세이코 특유의 자라츠 폴리시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보통 다른 시계들은 윤곽을 강조하기 위해서 브러쉬와 폴리시 피니쉬를 교차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러그는 폴리시와 베블드 엣지만을 사용해서 충분히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폴리시의 수준에 상당한 자신이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스틸로 달성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느낌의 극한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15.2cm 손목둘레의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손목이 가는 분들께 상당히 친화적인 시계이고요. 케이스 사이즈도 너무 크지 않고 러그도 적당한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다소 두께가 마음에 걸리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유리의 두께이고 두께감이 잘 분배가 되어 있어서 체감은 두꺼운 시계가 아닙니다. 그저 자라츠 폴리싱을 잘 감상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두께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8cm 손목둘레의 제 손목 위에서도 지나치게 작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드레스 시계나 일상용 시계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보입니다. 윤곽이 분명하고 다면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고 디자인이 다소 평범할 때조차 상당한 존재감을 발휘를 합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다이얼의 퀄리티에 대한 찬사는 이제 클리셰 같지만은 그래도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이얼이 보여주는 패턴은 이제 보석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회사 시계에서 보던 규칙적인 패턴이 아니라 보석류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묘하고 섬세한 불규칙한 결을 구현을 해 놓은 게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받을 때 은은하게 드러나는 게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빛이 좋지 않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진녹색의 다이얼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햇빛 아래서나 빛이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 마치 잔디밭이나 종이의 결을 보는 것처럼 다이얼에 숨어있던 다양한 채도의 녹색이 결을 드러냅니다. 다이얼의 패턴이 보석이라면은 인덱스와 시분침은 조각의 영역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봐도 완벽하게 폴리시된 표면을 가진 인덱스는 마치 케이스의 자라츠 폴리싱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핀 형태의 시분침도 날카로운 윤곽과 깨끗한 피니쉬를 자랑을 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굴욕이 없고요. 가늘고 우아한 선을 자랑하는 뾰족한 초침은 끝을 살짝 구부려서 하이비트의 스위핑이 더 돋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활용 점정으로 GMT 침은 로즈골드 톤으로 다른 바늘과 확실하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물론 다이얼 위의 프린트들도 인쇄 상태가 보아질 모니터 위에 글씨를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틀이 지어진 날짜 창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데 날짜 디스크를 메탈릭 실버 색상으로 한 다음에 검은색 프린트로 숫자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다이얼 색상과 다른 흰색 날짜창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 나름대로 결이 들어간 메탈릭 실버 날짜창은 예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그의 폭이 19mm로 통상적이지 않기는 하지만은 기본 브레이슬릿의 품질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으로 장착된 스틸 브레이슬릿도 케이스 못지않게 섬세하게 피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와 폴리시가 교차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각조각이 다 날카롭고 뚜렷한 윤곽선을 갖고 있어서 케이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 조각 한 조각의 연결은 꽉 짜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손목을 감싸주듯이 느슨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마 착용감을 위한 배려로 보이는데 이제까지 케이스랑 다이얼은 약간의 단차도 없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분위기여서 살짝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이 조정은 스크루를 양쪽에서 같이 잡아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절한 도구가 있는 매장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걸로 보이고요. 푸시 버튼이 있는 폴드오버 클래스프로 여닫을 수 있고 클래스프의 바깥쪽에는 역시 근사하게 그랜드 세이코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SBGJ251은 시중에 있는 GMT 시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아이코닉한 GMT 시계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시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GMT 시계를 꼽으라면은 분명히 모든 리뷰어들의 리스트에 올라갈 시계일 겁니다. 시계를 시계로서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랜드 세이코도 결국 세이코 아니냐 같은 망발에 우아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시계를 보지 않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명 아래서 이 시계를 잘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죠. 눈이 나쁜 분들께는 클로즈업으로 제대로 촬영된 고화질 영상들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서 들려드린 그랜드 세이코가 60년대 말에 하이비트 무브먼트로 크로노미터 경진대회에서
스위스의 거인들을 때려눕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랜드 세이코가 그래머 오브 디자인으로 단기간에 자기만의 디자인 언어를 정립한 이야기도 곁들여 주시고요. 만약에 시계를 보시고 역사 이야기까지 다 설명해 줬는데도 그랜드 세이코를 납득하지 못하신다면은 그분들이 잘못된 거죠. 자, 오늘 그랜드 세이코의 브랜드 스토리도 전해드렸고 SBGJ251이라는 그랜드 세이코의 시계도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